반갑습니다. 단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르심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본성을 관찰하며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큰일이 터졌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이 생겼을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프랑크푸르트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아주 점잖아 보이는 신사가 앉아 있었는데 웨이터가 실수로 수프를 조금 엎찍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웨이터에게 끔찍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던 사람이었거든요. 쇼펜하우어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진짜 품격은 자신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일 앞에서 드러난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별것 아닌 일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도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속마음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아주 품위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내는 사람들의 소름 돋는 진짜 심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를 낼수록 뇌가 쪼그라든다는 소름 돋는 사실.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매번 저러나 싶으시죠? 그런데 그 사람의 뇌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 박순남 씨는 등산 동호회에서 소문난 다혈질이었습니다. 산행 코스를 정할 때 자기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바로 얼굴이 굳었고 점심 장소를 정하는 것 같은 사소한 문제에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번은 산행 중에 회원 한 분이 쉬어가자고 했는데 박순남 씨가 갑자기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이 정도에서 쉬면 어떡해?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며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회원들은 처음에는 성격이 급한 분이려니 했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점점 박순남 씨와 함께하는 산행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씩 슬슬 빠지기 시작했고 총무한테 몰래 연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순남 씨 안 오는 날에만 산행 참가할게요. 사실 박순남 씨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항상 후회한다는 걸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혼자 속으로 되뇌옵니다. 아, 또 괜히 화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다음 산행에서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마치 자기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처럼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처럼 특정 상황이 오면 화부터 나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뇌과학 연구팀이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의 뇌를 오랜 기간 추적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과다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이성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를 서서히 손상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뇌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분이 화를 낼 때마다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브레이크가 좀 느려지는 정도였는데 2년, 3년, 5년이 지나면 브레이크 자체가 거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소한 일에도 참지 못하게 되고 한번 화가 나면 멈추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 악순환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뇌 자체가 분노에 최적화된 구조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만성적인 분노 상태는 심장질환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이고 면역체계를 약화시켜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몸을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는 겁니다. 혈압은 올라가고 심장은 빨리 뛰고 소화도 안 되고
화를 내는 순간에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힘이 솟는 것 같지만 그건 몸이 비상모드에 들어간 거예요. 비상모드가 매일 반복되면 몸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일찍이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주인이 들이마신 독이다. 그것은 적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 박순남 씨는 자기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건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박순남 씨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분노의 습관이 뇌의 구조까지 바꿔놓은 겁니다. 이미 브레이크가 달아버린 자동차 같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분과 맞서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진 차와 경주를 하면 둘 다 다치거든요. 이길 수도 없고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발짝 물러서서 안쓰럽지만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타임의 화에 같이 화를 내지 않는 여러분은 이미 아주 건강하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남이 마시는 독약에 굳이 입을 댈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그저 맑고 깨끗한 물 한 잔의 평안에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박순남 씨 같은 분이 있다면 그분을 미워하지도 마세요. 그분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밤에 혼자 후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분의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안전한 거리에서 그분을 안쓰럽게 바라봐 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습관적인 분노는 본인이 깨닫지 않는 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참아줘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참아주는 만큼 상대방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아끼세요. 내 건강을 지키세요.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두 번째, 남을 깎아내려야만 숨을 쉴 수 있는 불쌍한 사람들. 세상에는 칭찬 한마디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 사람의 속마음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0대 후반 이정숙 씨는 문화센터 서예반에서 2년 넘게 붓글씨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일만 하느라 이런 걸 배울 여유가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해보고 싶었던 것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시력이 좋다고 말할 순 없었지만 매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는 게 본인에게는 큰 보람이었거든요. 붓을 잡고 먹물을 찍어서 한 획 한 획 끊는 그 시간이 이정숙 씨에게는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에 다니는 한 분이 이정숙 씨가 쓴 글씨를 볼 때마다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글쎄, 그 나이에 이제 와서 서예를 배워봤자 뭐가 되겠어? 획이 좀 그렇네. 이건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건데. 아이고,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글씨가 잘 안 느네.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독합니다. 대놓고 욕을 하면 차라리 화라도 낼 텐데 웃으면서 칼을 꽂으니까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들을 때마다 가슴에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점점 붓을 드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못하는 건가? 이 나이에 이런 거 하는 게 우스운 건가?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나? 자신감이 한 장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서예 교실 가는 날 아침에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답니다. 오늘도 또 그 말을 들을까봐 발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비아냥거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게 뭐 대단하다고 라며 초를 치는 사람. 자식이 좋은데 취직했다고 하면 요새 그 정도는 다 가더라 라고 하고 손주가 상 받았다고 하면 상 주는 데가 어디 한두 군데야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해지신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타인을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의 심리 구조를 오랜 기간 추적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랬습니다. 이들은 자기 삶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남의 성취나 기쁨을 깎아내림으로써 심리적 균형을 맞추려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남을 끌어내려서라도 같은 눈높이에 서고 싶은 겁니다.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남도 행복해선 안 된다는 무의식이 발동한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하향 사회 비교라고 부릅니다. 남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유행의 사람들에 대해 아주 직설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질투란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행복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진정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남의 기쁨을 깎아내릴 이유가 없다. 이정숙 씨에게 비아냥을 던졌던 그 사람은 사실 이정숙 씨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부러웠던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러움이 인정하기 싫어서 비난의 옷을 입고 나온 것뿐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기 싫으니까 공격을 한 겁니다. 이정숙 씨의 글씨가 못난 게 아닙니다. 매주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에 못난 도전은 없습니다. 못난 건 남의 도전을 비웃는 비겁한 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소중한 도전을 깎아내린다면 제발 그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말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불만을 여러분에게 쏟아내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쌓아온 빛나는 인생은 남의 말 한마디로 무너질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정숙 씨 같은 분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데 주변 눈치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분들, 시작했는데 주변의 비아냥 때문에 그만두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60대, 70대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건 젊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눈도 침침하고 손도 예전만큼 잘 안 움직이는데 그래도 해보겠다고 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분들에게 비아냥을 던지는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걸 남이 하는 게 부러운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공격에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도전은 아름답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이미 멋진 일이니까요. 세 번째, 별것도 아닌 일에 길길이 날뛰는 사람. 그들의 충격적인 정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분명 큰일도 아닌데 갑자기 폭발하는 사람. 그 사람의 분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연약한 속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60대 중반 김영자 씨는 매주 수요일마다 아파트 주민 독서 모임에 참석합니다. 올해로 3년째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거든요. 김영자 씨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약과를 정성껏 싸갑니다. 전날 밤부터 반죽을 치대고 기름에 튀기고 조청에 버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회원들이 영자 씨 약과가 정말 맛있다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이거 사온 거 아니에요? 솜씨가 장난 아니네 하면서 서로 먼저 집어먹으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더랍니다. 약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손만 뻗어서 가져갑니다. 그래도 김영자 씨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뭘 하면서요. 그러다 어느 수요일 김영자 씨가 몸이 좋지 않아서 약과를 못 사갔습니다. 전날 무릎 통증이 심해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날 모임에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 회원이 대뜸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 오늘은 약과 안 가져왔어요? 빈손으로 오셨네?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말투에는 분명히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회원 한 분도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입이 심심하겠네. 그 말에 몇 명이 키득거렸습니다. 김영자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성껏 준비했는데 딱 한 번 못 가져갔다고 핀잔을 듣다뇨. 고마워하기는커녕 내가 무슨 약과 납품업자도 아니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이고, 다음에 더 많이 만들어 올게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니까 눈물이 나더랍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3년 동안 한 일은 다 어디 갔나? 이게 뭔가 싶어서요.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한마디로 정리하더랍니다.
당신이 너무 잘해줬으니까 그런 거야. 공짜로 받는 게 익숙해지면 사람이 다 그래.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내 주변에도 분명 이런 사람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다가 그 호의가 잠깐 멈추면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 말입니다. 물 한 잔 떠다 줬더니 이제는 따뜻한 물이냐 차가운 물이냐까지 따지는 사람. 밥 한 끼 사줬더니 다음에는 뭐 사줄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심리학에선 이것을 호의의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인간의 보상인식 변화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반복적으로 받는 호의를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이 한 달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석 달이 지나면 당연해지고, 1년이 지나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재분류되는 겁니다. 뇌가 알아서 카테고리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호의가 멈추는 순간 감사가 아니라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받을 걸 못 받았다는 박탈감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를 드러낸다. 참 뼈를 김영자 씨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3년 동안 매주 약과를 만들어간 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었으니까요. 다만 너무 오랫동안 한결같이 좋은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걸 공기처럼 여기게 된 겁니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면서도 공기가 있을 때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자발적 하인 증후군이라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먼저 나서서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가 인정받지 못하면 깊은 상처를 받는 심리 패턴을 말합니다. 김영자 씨처럼 3년 동안 약과를 싸간 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감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쌓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무의식이 생기는 거죠. 이건 김영자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내 호의에 대한 기대치를 스스로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내가 주고 싶어서 줬으면 거기서 끝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까지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거든요. 쇼펜하우어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죠. 타인에게 베푸는 것은 좋으나 그 대가를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의가 아니라 거래가 된다.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분노가 생기고 분노는 관계를 파괴한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공기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세상 누구에게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주 귀하고 값진 겁니다. 그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마음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고 싶을 때 주고 쉬고 싶을 때 쉬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니까요. 네 번째, 만만한 사람에게만 화를 내는 비겁한 진짜 이유. 화를 내는 것도 다 골라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웃고 집에서만 폭발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쓰는 그 비겁함 뒤에는 교활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70대 초반 최정자 씨의 남편은 동네에서 그의 점잖은 사람으로 통합니다. 이웃들에게는 늘 웃으며 인사하고 아파트 봉사 모임에서도 솔선수범하는 분이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누구에게나 요즘 건강하시죠? 하면서 상냥하게 말을 겁니다. 밖에서 보면 정말 인품 좋은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집 현관문만 닫히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시계간이 조금만 맞지 않으면 수저를 탁 내려놓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못 찾으면 짜증부터 냅니다. 리모컨 어디 뒀어? 맨날 이 모양이야. 최정자 씨가 조심조심 말을 걸어도 시끄러워. 가만히 좀 있어. 하며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오는 날은 더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 조용히 못해! 라고 고함을 치고 최정자 씨가 아이들 편을 들면 당신은 맨날 내 편은 안 들어! 라며 방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손주들이 겁먹은 눈으로 최정자 씨를 올려다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정자 씨는 50년 가까이 참아왔습니다. 밖에서는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만 왜 이러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부족한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참으면 되지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이불 속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최정자 씨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분노의 방향성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은 이겁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무작위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대상을 선별한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힘이 세거나 자기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화를 꾹 참습니다. 직장 상사 앞에서, 경찰관 앞에서, 의사 앞에서는 고분고분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람, 나를 어떻게든 이해해 줄 만만한 사람에게 그동안 참았던 화를 몽땅 쏟아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분노의 선택적 표출이라고 부릅니다. 화를 못 참는 게 아니라 참을 때와 안 참을 때를 골라서 하는 겁니다. 계산적인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그 사람의 사랑을 담보로 잡고 갑질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다. 가족이니까 다 받아줄 거라는 착각. 내 편이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교만. 이것이 관계의 뿌리를 하루하루 조금씩 썩게 만드는 겁니다. 나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뿌리가 썩으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처럼요. 최정자 씨,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이 못나셔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참을성이 크고 너무 포용력이 넓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의 넓은 품이 상대방에게 화를 쏟아도 괜찮은 안전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따뜻함의 일부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써야만 합니다. 남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품을 수 없으니까요. 최정자 씨의 남편이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고 집에서만 달라지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건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최정자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겁니다. 너무 많이 참아주고 너무 많이 이해해주고 너무 많이 품어줬기 때문에 남편이 그 따뜻함 위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참아주는 것과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건 내가 선택한 것이고 당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참아주신 건 여러분의 선택이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의 분노 뒤에 숨어있던 것은 강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열등감이었고 자기 파괴였습니다. 생각보다 그들의 속은 참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도 내 마음이 다치면서까지 참아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면서 남은 인생을 진짜 편안하게 사는 방법.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들으신 이야기는 문제의 진단이었고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 처방전입니다. 이 뒷부분을 놓치시면 앞에서 들으신 것이 전부 반쪽짜리가 됩니다.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5번째,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이것 하나로 완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그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한 시니어들을 보면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아주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60대 중반 한명숙 씨는 은퇴 후 여러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합창단, 요리교실,
걷기 동호회, 봉사단체까지 일주일에 거의 매일 어딘가에 나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쓸쓸하고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모임에 나가면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웃을 일이 있고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피로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합창단에서는 파트 배정 문제로 은근한 앙금이 생기고 내가 부를 파트를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서운해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요리교실에서는 뒷담화가 돌았습니다. 누가 남편 자랑을 했다. 누가 자식 자랑을 했다. 속으로 다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걷기 동호회에서는 은근한 줄서기와 눈치 싸움이 있었고 봉사단체에서는 한명숙 씨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공으로 가져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모임에 다녀오면 즐거운 게 아니라 진이 빠졌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와서 오히려 더 지치고 더 외롭고 더 마음이 복잡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명숙 씨는 어느 날 달력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즐거워서 나가는 모임이 하나도 없다는 걸요. 전부 의무감으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빠지면 뭐라고 할까봐, 안 나가면 나를 빼놓고 뭔가를 할까봐 두려움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모임 4개 중에 3개를 정리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한 사람 5-6명과만 느슨하게 연락하기로 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고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를 이상하게 볼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잠을 잘 자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가벼웠습니다. 모임 준비를 안 해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5-6명과의 관계가 훨씬 깊어졌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진짜 들어줄 사람에게만 할 수 있게 된 거죠. 한명숙 씨가 모임을 정리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전화기를 보는 마음이었답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오면 또 뭐지? 누구 모임 연락이지? 하면서 한숨부터 쉬었는데 지금은 전화가 오면 반갑습니다. 연락이 오는 사람이 전부 마음 편한 사람들이니까요.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빠졌는데 지금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하버드대학교 성인발달연구소에서 75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장기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 중 하나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친구의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불편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행복도가 높았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었던 겁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더 큰 행복을 만든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슴도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고 모였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려 아프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떱니다. 결국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느니 혼자만의 평온을 택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한명숙 씨가 모임을 정리한 건 도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정돈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옷장 정리를 할 때 안 입는 옷을 버려야 새 옷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는 것처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을 끊는 게 미안하시다고요.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덜어낸 자리에는 반드시 더 깊고 따뜻한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좋은 사람만 만나기에도 부족할 만큼 귀하고 소중합니다. 한명숙 씨가 3개의 모임을 정리한 후에 남은 1개의 모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4개의 모임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을 때는 어디서나 피상적인 인사만 주고받았는데 하나에 집중하니까 마음을 열고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생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 고요한 시간이 100번의 시끄러운 모임보다 마음을 더 풍요롭게 채워주더랍니다. 관계는 옷장과 같습니다. 안 입는 옷으로 꽉 차 있으면 정작 입고 싶은 옷을 꺼낼 수가 없거든요. 과감하게 비워내야 진짜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내는 것이 잃는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을 찾는 과정입니다. 6번째, 화내는 사람을 한순간에 제압하는 무서운 무기. 침묵. 화내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같이 화를 내거나 억울해서 눈물을 삼킨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반격은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60대 초반 정미영 씨는 시어머니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86이신데 성격이 불같으시거든요. 며칠에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가 올 때마다 정미영 씨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뻔하니까요. 반찬 갖다 드리면 이게 뭐야? 간이 하나도 안 맞네? 하시고 손주를 데리고 가면 옷을 왜 이렇게 입혔어? 아이가 추울 텐데 하시고 명절에 음식을 차리면 내가 할 때는 이렇게 안 했어 하십니다. 뭘 해도 한마디씩 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렸는데 상 가득 음식을 올렸는데도 이것밖에 안 해?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 순간 정미영 씨는 차려놓은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정미영 씨는 처음에는 조목조목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 반찬은 원래 이 간으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이 옷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설명을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살아봤는데 네가 나한테 가르치려고 해?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정미영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같은 반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가 반응을 해주니까 더 하시는 거야. 한번 아무 말도 하지 마봐. 반신반의했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전화로 잔소리를 시작했을 때 반박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끔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을 혼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뜸을 들이더니 그래 알았어 뭐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평소에는 30분이 넘던 통화가 15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다음번에도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또 통화가 짧아졌습니다. 세 번째에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너는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하시더랍니다. 정미영 씨가 네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뭐 알았어 하시고는 끊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프린스턴 대학교 행동과학 연구팀이 갈등 상황에서의 반응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을 연료 삼아 화를 키운다고 합니다. 반박을 하면 반박에 맞서고 변명을 하면 변명의 허점을 찾아 공격합니다. 울면 더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면 맞불을 놓습니다. 탁구로 치면 내가 공을 쳐주니까 상대도 계속 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공을 안 받으면요? 상대방은 혼자 공을 치다가 결국 지쳐서 스스로 멈추게 됩니다. 반응이라는 연료가 없으니까 분노의 불꽃이 저절로 꺼지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아주 명쾌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는 것은 진흙탕에 들어가 돼지와 씨름하는 것과 같다. 너만 더러워지고 돼지는 오히려 즐긴다. 정미영 씨의 침묵은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반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분노에서 에너지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방법이니까요. 물 한 방울 튀기지 않고 불을 꺼버린 겁니다. 화내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참느라 답답하셨죠? 참는 게 아닙니다. 지켜보는 겁니다. 굳이 진흙탕에 갇힐 발을 담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요한 침묵은 험한 말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물론 침묵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은 10마디로 돌아옵니다. 내가 10마디를 하면 상대방은 100마디로 돌아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마디도 안 하면요. 상대방은 혼자서 이야기하다가 점점 힘이 빠지고 결국 멈추게 됩니다. 내가 이기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싸움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정미영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침묵하는 게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내가 주도권을 잡은 느낌이었어요. 반응을 안 해주니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맞추시더라고요. 이게 침묵의 힘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조용히 서 있는 것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7번째, 상처받지 않는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의 소름 돋는 공통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의 비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딱 하나, 아주 단순한 습관에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조현숙 씨는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자원봉사 성격으로 일하고 있는데 감사 인사를 받는 것보다 불평불만을 듣는 일이 10배는 더 많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안내를 했더니 참견하지 마세요 소리를 듣고 주차 문제를 중재했더니 양쪽한테 다 욕을 먹었습니다. 어떤 주민은 조현숙 씨 면전에서 대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봉사한다고 하시면서 이것밖에 못 하시나요? 뭐하러 나서요? 적당히 하시지. 나이도 있으신데. 그렇게 시간이 남으시면 집에서 손주나 보시지.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주민이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자취회 그 아줌마,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의시되는 거야? 조현숙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의수되다니. 아무런 보수도 없이 시간을 쪼개서 주민들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처음에는 속이 상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며 이 일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밤에 누우면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의시되는 것처럼 보였을까? 내가 너무 나선 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현숙 씨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당신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뭘 해도 욕하는 사람은 욕합니다.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문제야. 당신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면 돼. 그 한마디가 조현숙 씨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래, 내가 잘하든 못하든 욕하는 사람은 욕한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 뒤로 조현숙 씨는 누군가 뭐라고 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뇽니다. 저 사람의 불만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불만이 나한테 튄 것뿐이야. 비가 오면 빗물이 아무데나 튀잖아. 그 빗물이 나를 골라서 튀는 게 아닌 것처럼 저 사람의 불만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튄 거지. 나를 향한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기하게도 상처가 덜 되더랍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 한마디에 일주일을 끙끙 앓았는데 지금은 하루면 잊어버립니다. 밤에 누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정말 감사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려서 10사람의 감사를 못 보고 지나쳤거든요. 지금은 10사람의 감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긍정심리학센터의 마틴 셀리그만 박사 연구팀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와 자기 가치를 분리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그것을 내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반영된 것일 뿐이라고 재해석하는 심리적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반복하면 뇌 자체가 스트레스에 덜 반응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도 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더 간결하고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그 사람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내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 하나면 됩니다. 남이 던지는 말은 내가 받아야 할 짐이 아닙니다. 택배로 치면 내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달된 것과 같습니다. 수치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그 짐은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볼게요. 비가 오면 우산을 씁니다.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젖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남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말에 내가 젖을지 말지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거친 말들 때문에 참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토닥여주세요. 왜 마음의 주인은 오직 나뿐입니다. 조연숙 씨는 요즘 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전에는 남이 뭐라고 하면 일주일을 알았는데 지금은 하루도 안 가요. 그 말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흘려보내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연습하다 보면 됩니다.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 짐이 아니야. 수출 거부.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남의 입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그 말에 흔들릴지 말지는 오롯이 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주도권을 절대 남에게 넘기지 마세요. 8번째, 60대 이후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는 걸 오래 사신 분들은 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멀리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발밑에서 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 윤복순 씨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으니까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엽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치면 그게 좋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화분에 물을 줍니다. 깻잎 화분, 상추 화분, 방울토마토 화분. 어제보다 잎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따끈한 보리차를 마시면서 어제 하루를 돌아봅니다. 어제 시장에서 만난 생선가게 사장님이 오징어 한 마리를 덤으로 넣어줬다. 고마운 사람이다. 어제 저녁에 딸이 전화해서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했다. 기분이 좋았다. 어제 산책길에 이름 모를 꽃이 담벼락 아래 피어 있었다. 참 예뻤다. 어제 저녁에 해먹은 된장찌개가 유난히 맛있었다. 내 솜씨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징어 한 마리, 딸의 전화 한 통,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그런 것들입니다. 윤복순 씨의 하루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비싼 여행을 가거나 호텔 뷔페를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윤복순 씨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윤복순 씨를 만나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복순이 엄마, 항상 좋아 보여서 부러워.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 다른 분을 보면 매일 불평입니다. 건강도 안 좋고 자식들도 전화를 안 하고 세상이 각박해졌어. 만나면 한숨부터 쉽니다.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뭐 좋은 게 어딨어. 다 똑같아. 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분의 형편이 윤복순 씨보다 나쁜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의 표정은 천지 차이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조건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시선이 다른 겁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40년 넘게 진행한 노년기 행복도 추정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노년층은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 건강이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할 거리를 의식적으로 찾아내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행복도가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감사 근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만 떠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손주한테 전화가 왔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가지지 못한 것을 탐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너무 멀리만 바라보기 때문에 발밑에 있는 행복을 밟고 지나칠 뿐이다. 윤복순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에 마음을 여는 연습을 오래 해온 분일 뿐입니다. 보리차 한 잔, 꽃 한 송이, 딸의 전화 한 통, 잘 익은 방울토마토 하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모여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어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억지로 참지도 마세요. 내가 못 가진 것에 마음 쓰지 마시고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오늘 따뜻한 밥 한 끼 맛있게 드시고 밤하늘에 달 한번 올려다보며 빙그레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눈부시게 평안하고 아름다울 겁니다. 윤복순 씨는 요즘 잠들기 전에 작은 수첩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오늘 방울토마토가 3알 익었다. 오늘 이웃집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해줬다. 오늘 저녁에 먹은 된장국이 맛있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한 뒤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배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작은 기쁨이 찾아올까? 그런 설렘이 생겼대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수첩 한 권, 펜 한 자로 그것이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이불 속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감사했던 일 3가지. 억지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하루를 돌아보면 분명 있을 겁니다. 밥이 맛있었다는 것도, 날씨가 좋았다는 것도, 내가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것도 전부 감사할 일이니까요. 마무리. 오늘 우리는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의 충격적인 심리와 그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는 지혜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다가 막상 그 호의가 사라지면 화를 내는 사람.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사람.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간 것 같은 착각에 빠진 사람. 만만한 사람에게만 화를 쏟아내는 비겁한 사람. 그들의 분노 뒤에 있던 것은 강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결핍이었고 자기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노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맞지 않는 관계는 품위 있게 정리하는 것. 화내는 사람 앞에서 침묵이라는 방패를 쓰는 것. 남의 평가와 내 가치를 분리하는 것. 그리고 발밑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주워 올리는 것.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인간의 본성을 관찰하며 이 한마디를 반복했습니다. 남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삶이 시작된다. 상대방의 분노는 그들의 병이고 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을 그들의 쓰레기통에 메어주지 마세요. 가시돋친 인연은 조용히 놓아주시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요함과 따뜻함으로 남은 인생을 꽉 채워나가시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어르신의 지혜에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편안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